3000년 된 히브리 문서에 한국이 언급되어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고고학과 석좌 교수가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더니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방에 선택된 자, 성경 속 예언,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체 어떤 고대 문명의 연결고리가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라이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고고학과 연구원입니다. 시리아 중동 북부 고대 유적지에서 텐트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모두 엎드려요. 공격이에요. 동료 마틴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발굴 현장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기며 방금 발견한 양피지 조각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3주 동안 우리는 고대 도시 유적을 조심스럽게 발굴하고 있었고, 그날 아침 마침내 성경에 잃어버린 사본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일부로 보이는 그 조각에는 동방에 선택된 자에 관한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성이 가까워졌습니다. 무장 세력이 유적지를 점령하려 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피아, 여기야. 팀장인 브라운 교수가 비상탈출로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그때 마틴이 뛰어오다 넘어졌고 그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내가 그를 돕기 위해 움직이려는 순간 브라운 교수가 제지했습니다. 안 돼. 너는 자료를 지켜야 해. 내가 마틴을 데리고 갈게. 양피지를 가방에 집어넣고 교수의 지시대로 흐미진 통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브라운 교수가 마틴을 부축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유적지를 벗어나 대기 중이던 차량에 도착했을 때 절반의 팀원들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터키 국경을 넘어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틴은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발견한 양피지 조각만이 계획했던 발굴의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런던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월세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학에서 약속했던 다음 프로젝트 자금도 동결되었고 발견한 조각은 너무 불완전해서 학술적 가치를 증명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그 양피지 조각을 들여다보며 동방에 선택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낯선 이탈리아 번호가 떴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같은 번호에서 세 번째 전화가 오자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소피아 라이트입니까? 니콜라스 베르톨리니입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제작자죠. 그의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예술적인 역사 다큐멘터리로 상을 몇 번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시리아 발굴 중단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하지만 당신에게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군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역사 왜곡 방송일까요? 고고학자로서 저는 증거에 기반한 사실만을 다루는 학자였고, 과장된 이론이나 신비주의적 해석을 혐오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해보세요. 거절할 준비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동방에 선택된 자가 현대, 한국을 가리킨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방금 발견한 양피지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동방에 선택된 자. 정확히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헌에서 동방의 한 나라를 지목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지리적 위치, 역사적 사건, 문화적 특성까지. 모든 증거가 한국을 가리킵니다. 당신 같은 과학적 접근을 하는 고고학자가 필요해요. 실소가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동아시아의 그 한국이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소피아 박사. 당신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우리 연구를 검증해 주세요. 증거들은 놀랍도록 일관됩니다. 고대 고인돌의 유사성, 언어적 연결고리, 1948년 두 나라의 동시 독립. 우연으로만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들이 있어요. 침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황당한 이론을 비웃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리아에서 발견한 그 신비로운 구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참여하나요? 진짜 학자들인가요? 아니면 음모론자들인가요? 니콜라스가 웃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의 아브라함 코엔 교수, 시드니 대학의 레이첼 허친스 고고학자, 스탠포드 출신 언어학자 다니엘 김.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름들이 익숙했습니다. 학술지에서 본 이름들이었고, 특히 코엔 교수는 고대 히브리 문헌학의 권위자였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세요. 마침내 말했습니다. 검토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내일 모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피아, 이건 당신의 경력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런던의 회색 하늘이 제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되는 걸까요? 학계에서의 평판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시리아에서 발견한 그 구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두꺼운 파일 상자가 제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탁자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니콜라스가 보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길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짜 역사책, 또 다른 과장된 해석일 뿐이라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일직선을 그었을 때 정확히 한국 중부를 가리키는 지도였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서에는 고대 히브리어 원문에서 동방에 선택된 자라는 구절이 단수형으로 쓰여 있음을 분석한 언어학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아닌 하나의 특정 국가를 지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해석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문서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고인돌 사진들이었는데 그 구조와 배치가 중동의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10년 전 요르단에서 연구했던 고인돌의 형태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네 번째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콜에 선택된 자와 한국의 예지 이름, 고려의 음성학적 유사성을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서에서는 이스라엘과 한국 모두 1948년에 현대 국가로 재탄생했다는 역사적 일치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랜 외세 지배와 고난을 겪은 후 같은 해에 독립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리아에서 가져온 양피지 조각을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불완전한 구절이었지만 확실히 동방과 선택된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이 조각이 니콜라스의 연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제 과학적 직관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은 이 수수께끼를 더 파고들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니콜라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에 합류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단단히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오직 과학적 증거만 따를 것이고 근거 없는 주장에는 반대할 겁니다. 완벽합니다, 소피아. 바로 그런 태도가 우리 팀에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첫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학문적 평판을 걸고 이런 파격적인 이론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런던 교회의 한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니콜라스가 문 앞에서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피아,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들어오세요.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6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니콜라스가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피아 라이트 박사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고고학 연구원으로 중동 고대 문명 전문가죠. 먼저 텔아비브 대학에서 온 아브라함 코엔 교수를 만났습니다. 키끗한 수염과 친절한 미소를 가진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소피아, 당신의 요르단 고인돌 연구 논문을 읽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은 레이첼 허친스였습니다. 호주 출신의 고고학자로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 활기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피아. 당신의 회의적인 시각이 우리 연구의 깊이를 더해줄 거예요. 마이클 우는 지리학 교수로 조용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다니엘 김은 한국계 미국인 언어학자로 젊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역사학 교수로 이 프로젝트의 한국 측 조정자였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니콜라스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아브라함 교수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이 구절을 보세요. 내가 동방에서 한자를 부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한자는 단수형입니다. 여러 나라나 민족이 아닌 특정한 하나의 국가를 지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 분석하며 고대 히브리 문헌에서 동방을 언급할 때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된 구절들을 지적했습니다. 소피아, 시리아에서 발견한 양피지 조각을 가져오셨나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서의 일부라는 점이 흥미롭군요. 양피지 조각을 꺼내자 아브라함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군요. 이 조각은 우리가 연구하는 구절의 확장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동방에 선택된 자가 고난 후에 일어나리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마이클 우가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그으면 레이저 포인터로 선을 그리며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한국 중부에 도달합니다. 중국은 너무 북쪽에, 일본은 너무 동쪽에 있어요. 그건 그냥 지리적 우연일 수 있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물론이죠.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들과 함께 패턴을 형성할 때 다니엘 김이 언어적 연결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와 한국어 사이의 몇 가지 구조적, 음성적 유사성을 지적했습니다. 코레라는 히브리어는 부름받은 자, 선택된 자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고려 왕조 이름인 고려와 발음이 유사하죠. 영어로 코레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종종 우연히 비슷한 발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단어들에서 패턴이 발견될 때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죠. 레이첼은 한국과 중동의 고인돌 유적을 비교하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구조가 중동의 것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유사했습니다. 요르단에서 연구했던 고인돌과 거의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최 교수가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모두 1948년에 현대 국가로 독립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랜 외세 지배와 고난을 겪었고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강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했죠. 하루 종일 이어진 발표와 토론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말했습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가 우연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왜 한국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을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니콜라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소피아. 회의 후 팀원들과 근처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파스타를 포크로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자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학술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예상했던 음모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코엔 교수는 히브리 문헌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다른 팀원들도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회의적이신 것 같네요. 레이첼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직업병이죠. 미소 지었습니다. 고고학자는 회의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처럼 파격적인 주장에는요. 물론입니다. 코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전한 회의주의는 학문의 기본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이 바뀌었나요? 궁금해졌습니다. 증거가 쌓이면서요.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한두 가지 일치는 우연일 수 있어요. 세 가지도 운이 좋다면 가능하죠. 하지만 5가지, 10가지, 15가지 패턴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는 확률적으로 우연이기 어렵다는 거군요.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정확합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통계학자들이 계산해 보았어요. 이 모든 일치가 우연일 확률은 실질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들은 진지한 학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선정적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거를 따라 이 이상한 패턴을 이해하려는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왜 이런 연결고리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왜 주류 학계에서 이 주제를 다루지 않나요?
최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문 분야 간의 단절 때문입니다. 히브리 문헌 학자들은 동아시아를 연구하지 않고 한국학 전문가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죠. 지리학자들은 언어학을 모르고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의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여러 분야가 협력할 때만 이런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그의 말이 이치에 맞았습니다. 학문의 세분화로 인해 분야를 넘나드는 패턴은 종종 간과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니콜라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이론을 검증해야 하죠. 우리는 문서와 기존 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테이블 주위로 시선이 교환되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팀원들이 문서와 슬라이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생각한 결과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가야 합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고학자로서 제가 계속했습니다. 문서와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제 유적지를 방문하고 고인돌을 직접 검사하고 현지 전문가들을 만나봐야 합니다. 학술적 엄격함을 유지하려면 현장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니콜라스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제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정말요? 놀랐습니다. 물론입니다.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현장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다음 달에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다큐멘터리 제작비에서 지원됩니다. 니콜라스가 덧붙였습니다. 이미 주요 유적지에 대한 방문 허가도 받아두었고요.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 팀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여전히 모든 주장을 100%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학문적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문할 주요 장소들을 정리해 봅시다. 제가 화이트보드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우선 고인돌 유적지들이 필요합니다. 강화도와 고창의 유적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주의 고대 유물들도 중요합니다. 최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신라 시대 유물 중에는 중동과 연관성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서울의 국립박물관과 규장각에도 가봐야겠군요. 코엔 교수가 말했습니다. 고대 문서들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흥분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프로젝트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 사실인가? 에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고 바뀌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제 학문적 세계관은 어떻게 변할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한국의 첫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면서 바다와 섬들,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 경관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처음인가요? 옆자리에 앉은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네, 아시아는 중동만 연구했어요. 대답했습니다. 착륙 후 입국 절차를 마치고 도착장으로 나오자 최 교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에 먼저 한국에 와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최 교수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계속 변화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기와지붕의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들은 북한산입니다. 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해 있어요. 예루살렘과 지형적으로 몇 가지 유사점이 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로비에 모였습니다. 최 교수는 우리를 전통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처음이죠? 최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테이블이 다양한 반찬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요리와 함께 불고기와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이건 3000년 이상 이어져 온 식문화입니다. 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은 고대부터 한국인의 식탁에 있었죠. 음식을 맛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촬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코엔 교수는 내일 방문할 박물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 위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 뒤에 수천 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최 교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중동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조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열고 내일 방문할 장소들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화도의 고인돌 유적지였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연구했던 고인돌과 비교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증거를 따라가자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디로 이어지든 진실만을 추구하겠다. 잠들기 전 시리아에서 가져온 양피지 조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동방에 선택된 자. 그 수수께끼의 답이 정말 이곳에 있을까요? 이른 아침, 우리 팀은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점차 녹색 들판과 작은 마을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강화도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인돌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페리를 타고 섬으로 건너간 후 우리는 작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많은 고대 유적지를 방문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언덕 정상에 도착하자 드디어 그것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다른 돌 위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고인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요? 니콜라스가 물었습니다. 이 구조물들. 제가 요르단에서 연구했던 고인돌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건축 방식, 동일한 균형 기술, 심지어 배치 방식까지. 천천히 가장 큰 고인돌로 걸어갔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구조물을 탁자형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돌이 기둥돌 위에 올려져 있는 형태죠. 이걸 만지셔도 됩니다.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차가운 돌 표면에 손을 대었습니다. 거친 질감이 손가락 아래로 느껴졌습니다. 이 돌은 수천 년 동안 비와 바람, 계절의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의 무게가 실감났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나요? 돌에서 손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대략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최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탈출 시기와 비슷하죠. 돌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패턴을 찾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너무 뚜렷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고인돌이 얼마나 많나요?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약 3만 개 이상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가 한국에 있죠. 그건 놀랍군요. 말을 이었습니다. 중동 전체보다 한국에 더 많은 고인돌이 있다는 거네요. 카메라를 꺼내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요르단에서 찍은 것들과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니콜라스의 촬영팀이 제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위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죠. 소피아, 고인돌 앞에서 인터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니콜라스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몇 개월 전이었다면 이런 주제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고고학자로서 이 한국 고인돌과 중동의 고인돌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콜라스가 질문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이런 수준의 유사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 어떤 형태의 접촉이나 공유된 기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회의적인 저였지만 눈앞의 증거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 학문적 세계관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로서 항상 증거를 따라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 증거가 기존 이론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한국 전역의 여러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고창의 고인돌 유적지, 경주의 고대 유물들, 서울의 국립박물관까지 각 장소마다 중동과의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증거들이 더 많이 쌓여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고대 도자기와 장신구들이 페르시아와 중동의 영향을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주에서는 신라 시대 유물 중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구슬과 장신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박물관 큐레이터가 유리 케이스 안에 금속 장식품을 가리켰습니다. 이 문양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패턴과 유사합니다. 매일 밤 호텔 방에서 그날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증거는 계속해서 쌓여갔고 내적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텔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현대적인 도시 아래에 수천 년의 역사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첫째, 지리적 일치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근 선이 한국에 도달합니다. 둘째, 고고학적 유사성 한국과 중동의 고인돌 구조와 디자인의 놀라운 일치. 셋째, 언어적 연결 고대 히브리어와 한국어 사이의 몇몇 단어와 의문적 유사성. 넷째, 역사적 동시성 1948년 이스라엘과 한국의 동시 독립. 다섯째, 문화적 병렬 두 민족 모두 오랜 외세 지배와 고난을 겪었지만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함.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통계학적으로 이런 모든 일치가 우연일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시리아에서 발견한 양피지 조각을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동방에 선택된 자. 이 구절이 정말 한국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물리적 증거와 논리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들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팀원들은 제 상태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괜찮아요, 소피아? 레이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대답했습니다. 계속 생각했거든요. 무엇에 대해서요? 코엔 교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에 관해서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인돌의 유사성, 역사적 패턴, 언어적 연결고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니콜라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결론이 있으신가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한국과 고대 히브리 문화 사이에 우리가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팀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들의 이론에 열린 자세를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방문할 계획인가요? 주제를 바꾸어 물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과 서울 근교의 한 대학교입니다. 최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유사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호텔을 나서는 길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부정하는 회의론자에서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는 탐구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현장 조사 후 우리 팀은 서울 시내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소피아? 니콜라스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잠을 못 주무셨나요? 고개를 들어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모든 증거, 방문한 모든 장소, 만난 모든 전문가들.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회의적인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그들의 이론을 지지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증거를 따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한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레이첼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과 고대 히브리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위치, 고고학적 유사성, 언어적 연관성, 역사적 패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테이블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 모두 제가 처음부터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코엔 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요, 대답했습니다. 고인돌을 직접 보고 만진 것, 박물관의 유물들, 언어학자들과의 대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패턴의 인식이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치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니콜라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큰 발전이네요.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학자입니다. 철저한 검증과 추가 연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초자연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마이클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패턴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다른 문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야겠죠. 지금까지는 물리적 증거에 집중했어요. 이제는 문화적, 정신적 연결고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문할 곳이 아주 적절할 겁니다.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로 갈 예정인데 그곳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과 특별한 연결감을 느껴왔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과학적 마음은 여전히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질문들은 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소박한 교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교회는 50년 넘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온 독특한 전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하자 목사님과 여러 교인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김 할머니십니다. 최 교수가 80대로 보이는 연세 지긋한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이 교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분이시죠. 김 할머니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 교수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왜 한국 사람인 제가 60년 동안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지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깊은 연결감을 느껴왔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가죽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글씨와 함께 히브리어 단어들이 중간중간 보였습니다. 1955년부터 매일 작성한 기도 일기입니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어를 몰랐지만 나중에 독학으로 배웠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을 때마다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기장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1967년 6일 전쟁, 1973년 용키푸르, 전쟁 등 이스라엘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맞춰 더 많은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나라를 위해 평생을 기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인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외세의 지배, 고난, 이산, 그리고 결국 고국으로의 귀환. 우리 민족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더 많은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히브리어를 독학으로 배웠고 또 다른 이는 이스라엘 국가 수립일에 특별 기도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저를 교회 뒤편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모은 이스라엘 관련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 사진, 신문기사,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 한 주머니까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에 가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나이와 건강으로는 여행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다른 교인들이 여행할 때마다 가져다 준 것들입니다. 그날 저녁,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사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이 연결고리를 연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물리적 증거와 학문적 연결고리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다른 차원의 연결이었습니다. 감정적이고 영적인 연결.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양피지 조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대부분의 팀원들이 짐을 싸고 있을 때 저는 호텔 라운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정리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때 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밤인데 혼자 계시네요. 그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아서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2주간 본 것들이 제 학문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가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고학자로서 저는 항상 물리적 증거와 문헌 자료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것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최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과 의미 사이의 경계에 서 계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동의했습니다. 한국과 고대 히브리 문화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증거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역사적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최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지만 왜라는 질문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그 패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 모든 연결고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병렬성이 있습니다. 두 민족 모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수천 년간 침략과 점령을 겪었지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두 나라 모두 1948년에 현대 국가로 재탄생했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죠. 이런 패턴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의 말이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이런 패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털어놓았습니다. 최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미는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소피아 박사님, 고대 문명을 연구하면서 패턴 너머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피라미드를 연구할 때 단순히 어떻게 지어졌는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궁금했죠. 그들의 세계관, 믿음, 동기, 이런 것들이 물리적 증거만큼이나 중요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의 연결고리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증거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 너머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닌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두 민족이 비슷한 역사적 경로를 걸었고 비슷한 시기에 독립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번영했다는 사실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말이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관찰 가능한 현실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론을 반박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수수께끼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최 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은 종종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소피아 박사님은 진정한 학자로서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학문적 여정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회의적인 반대자가 아니라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적극적인 탐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니콜라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방에 선택된 자 성경과 한국의 미스터리 연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저를 주요 연구자로 크레딧에 올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니콜라스의 기쁨에 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나요, 소피아?
한 가지가 아니에요.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패턴이죠. 과학자로서 더 이상 이런 일치를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어요. 이제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우리 팀은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니콜라스의 스튜디오에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한국에서 촬영한 수백 시간의 영상을 검토하고 편집했습니다. 이 고인돌 장면은 정말 강렬해요. 편집실에서 니콜라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을 만지는 순간 얼굴에 드러난 놀라움이 카메라에 완벽하게 담겼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강화도 고인돌에 손을 대는 순간 눈에 담긴 깨달음의 표정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출된 것이 아닌 진정한 학문적 경이로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 다음에 요르단 고인돌 사진들을 교차 편집하면 어떨까요? 제안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유사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니콜라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시각적 증거가 가장 강력하니까요. 다큐멘터리 구성에 제 학문적 관점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제가 증거를 따라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을 내러티브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시청자들도 같은 지적 여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소피아, 이 장면에서 카메라를 향해 직접 설명해 주세요. 니콜라스가 요청했습니다. 왜 이 언어적 유사성이 중요한지 학자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오랫동안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이나 우라러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한국어가 언어적 고리버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어의 특정 의문 패턴과 한국어 고대 방언 사이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학문적 정직성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부분과 아직 가설 단계인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지나친 추측이나 과장된 주장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역사적 연대기를 다루는 장면을 보며 지적했습니다. 1948년 독립의 일치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필연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요. 니콜라스는 제 제안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의 주요 학문적 목소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6주간의 편집 작업 끝에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동방에 선택된 자, 성경과 한국의 미스터리 연결이었습니다. 이 시간 분량의 이 작품은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 문화인류학을 아우르며 한국과 고대 히브리, 문화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탐구했습니다. 첫 시사회는 소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팀원들과 몇몇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오랜 스승이자 케임브리지 고고학과 학장인 윌슨 교수도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윌슨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보러 왔을 때 저는 사이비 과학을 기대했습니다. 제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철저한 학문적 탐구였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가설과 사실이 적절히 구분되었으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공정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진정한 학자로서의 정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과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제 학문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윌슨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대학에서 이 주제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학문적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공식 시사회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유명한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으로 극장이 가득 찼습니다. 레드카펫에 서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문득 제 여정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런 황당한 이론을 비웃던 회의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론을 지지하는 다큐멘터리의 주요 연구자로 서 있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청중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라이트 박사님, 개인적으로 한국이 성경에 언급된 동방에 선택된 자라고 확신하시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한국과 고대 히브리 문화 사이의 놀라운 연결 패턴입니다. 이 패턴들이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열린 질문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고고학적 발굴, 유전자 연구, 추가적인 언어학적 분석 등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의 증거를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시사회 이후 며칠 동안 다큐멘터리는 여러 신문과 학술지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물론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를 과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부터 이 연구는 기존 학문의 경계를 확장하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칭찬까지 다양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특별 강연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연 후 윌슨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학계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텍사스 대학, 베를린 대학, 심지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이렇게 빠르게 반응이 올 줄은 몰랐어요. 당신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과장된 주장을 하지 않고 증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회의적인 학자들도 귀 기울이게 된 거죠. 다큐멘터리는 영국의 주요 방송사를 통해 방영되었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도 상영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3개월 동안 저는 전 세계를 돌며 이 연구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학술 저널에는 저희 팀의 발견을 다루는 논문도 실렸습니다. 제목은 고대 근동과 한반도 문화적 연결고리의 고고학적 증거였습니다.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은 학문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주제가 진지한 학술적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학자였고 모든 증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진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마음이 저를 더 풍요로운 학문적 여정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6개월 후, 늦은 저녁 런던 아파트에서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벽에는 세계 각지에서의 강연, 초청장과 함께 한국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새로운 증거들을 다룬 연구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니콜라스였습니다. 소피아, 좋은 소식이에요. 방송국에서 후속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을 승인했어요. 고대 문명의 숨겨진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세계 여러 문명 간의 예상치 못한 연결을 탐구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흥미로운데요. 대답했습니다. 어떤 문명들을 다룰 계획인가요? 마야 문명과 이집트의 연관성, 폴리네시아와 남미의 접촉 가능성, 그리고 물론 우리가 발견한 한국과 히브리 문화의 연결도 더 깊이 다룰 예정이에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내주세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은 유지할 거예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주장은 포함시키지 않을 겁니다. 니콜라스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그 학문적 엄격함이 바로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연결고리가 우리의 좁은 학문적 경계 때문에 간과되고 있을까요? 제 책상 위에는 시리아에서 가져온 양피지 조각이 특별 제작된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구절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동방에 선택된 자. 한국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이제 제 학문적 세계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새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문명 간 교차점 고대 문화 교류의 새로운 증거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이 이 연구를 지원하기로 이미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고고하게 좁은 영역에서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은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증거를 따라가는 여정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의 본질이 아닐까요? 기존의 생각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의문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제 학문적 여정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암호, 동방에 선택된 자에 대한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경이롭고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연결고리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흔들었던 이 여정, 어떠셨나요? 증거가 우리의 믿음과 충돌할 때, 진실을 향한 용기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호기심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스터리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